나는 김지원. 30살이다. 지난 5년 동안 강민우와 결혼 생활을 했고 시어머니 박순옥과 함께 서울 강남의 아파트에서 거주했다. 나는 국내 유수의 제약기업에서 재무분석팀 리더로 일하며 연봉은 8천만 원을 넘겼지만 결혼 생활은 나의 경제적, 정신적 자유를 모두 빼앗았다. 시어머니 박순옥은 전문주부로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뒤 민우를 혼자 키웠다며 아들만이 내 전부라고 말하며 나에게 지나치게 강한 관여를 행했다. 남편 강민우는 중견기업 마케팅팀 매니저로 표면적으로는 정고성 공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실제로는 시어머니의 말에 무조건 복종하는 엄마의 아들이었다. 결혼 초 민우는 부모님을 모시는 마음이라고 해서 나의 이름으로 삼성카드, 국민카드, 하나카드 3장의 신용카드 보조카드를 발급받았다. 그는 회사에서 받는 연말 보너스와 상여금은 모두 시어머니의 개인 계좌에 몰래 이체했지만 자신의 사교비, 시어머니의 명품 쇼핑 비용, 심지어 친구들과의 사치비 한 골프장 이용료까지 모두 이 보조카드로 결제했다. 나는 매달 카드 청구서를 보면서 속이 아팠지만 아직 결혼 생활이 익숙하지 않아 시간이 지나면 시어머니도 나를 받아줄 거라는 혼자만의 기대로 참아왔다. 하지만 5해가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민우는 나의 참을성을 이용해 더욱 과도한 지출을 계속했다. 작년에는 시어머니의 생일 선물로 30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싸주었고 올해 초에는 자신의 차량을 업그레이드하는 비용까지 보조카드로 청구했다. 오늘 서울가정법원 복도에서 이혼 판결문을 받았다. 판결문에 이혼허가라고 적힌 검은 글씨와 막 발효한 10시 3분의 타임스탬프를 보며 나는 아무 감정이 느껴지지 않았다. 그때 민우가 시어머니에게 팔짱을 끼고 웃으며 말했다. 엄마, 이제 됐어. 저녁 엄마 60회 생일잔치에서 더 이상 안 좋은 사람 보지 않아도 되잖아. 시어머니는 그의 손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환하게 웃었다. 잘 갔다. 저녁에 장현식장 사장님의 딸 수연 씨 소개시켜줄게. 그래야 우리 민우와 맞지? 지원처럼 재벌이 아니어도 적어도 집안이 정상적이잖아. 나는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입가에 미소를 지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이 5해 동안 그들의 체면을 지켜준 건 결국 나의 신용카드였는데 그들은 그 사실조차 잊은 채 나를 버렸다. 나는 판결문을 가방에 넣고 아무런 표정 없이 그들 신변을 지나갔다. 마음속에는 슬픔이 아니라 차가운 명료 한만이 깃들었다. 법원 문을 향해 걸어가는 발걸음을 느리게 했다. 이혼 판결이 정식 발효된 지 정확히 1분이 지나야 한다. 이 시간차는 민우가 카드 사용을 시도하는 순간에 충분히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시원한 봄바람이 나의 얼굴을 스치고 나는 손가락으로 스마트폰 화면을 켰다. 3개의 은행 앱을 차례로 열었고 가계배서 민우가 사용하던 보조카드 정보를 찾았다. 사람들이 왕래하는 법원 앞 계단에서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연구분실 및 해지 버튼을 누르기 시작했다. 첫 번째 카드, 두 번째 카드, 세 번째 카드. 각 버튼을 누를 때마다 화면에 뜨는 해지가 완료되었습니다라는 문구를 보며 나의 마음은 더욱 차갑고 단단해졌다. 해지 절차가 완료된 순간 나는 민우의 전화번호, 카카오톡, 이메일을 모두 차단했다. 그는 아무리 긴급하게 연락하려 해도 나에게 닿을 수 없을 것이다. 법원 문을 밖으로 나서자 햇살이 눈부시게 내리쬐었다. 저녁 세종 호텔에서 열릴 그들의 생일잔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하며 나는 입가에 미소를 지었다. 이제부터는 내 차례다. 그들이 나에게 준 모든 모욕과 경제적 탈취를 배로 갚아줄 것이다. 법원에서 차를 타고 이전에 함께 살았던 아파트로 향했다. 차 라디오에서 경제 뉴스를 들으며 나는 민우가 속여온 또 다른 사실을 떠올렸다. 작년 그는 회사에서 주식을 할인받아 구매했다며 500만 원을 빌렸지만 그 돈은 결국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장미 꽃병 구매했었다. 이런 사소한 거짓말이 쌓여가면서 나의 결혼은 결국 허상에 불과했던 것이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15층 버튼을 누르는 순간 문이 열렸다.
시어머니의 친구인 이순자 할머니가 지나가다가 나를 보고 얼굴을 찌푸렸다. 지원아, 이혼 판결 나서 이리 왔어? 민우랑 순옥이 지금 세종호텔에서 잔치 준비하잖아. 너 이때 와서 뭐해? 그녀의 말투는 명백히 나를 쫓아내는 듯했다. 나는 표정 없이 웃으며 대답했다. 개인 물건 좀 치우려고 왔어요. 금방 갈게요. 아파트 문을 열자 시어머니가 미리 정리해놓은 나의 물건들이 거실 구석에 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옷장은 비어있고 나의 책과 액세서리들은 아무렇게나 박스에 담겨 있었다. 이는 그들이 오래전부터 이혼을 준비했다는 증거였다. 하지만 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또 별 다른 감정이 없었다. 나는 직접 방으로 들어가 서랍 속에 숨겨둔 노트북을 꺼냈다. 이 노트북에는 지난 5년 동안 민우가 보조카드로 지출한 모든 내역, 그리고 그가 시어머니 계좌에 이체한 보너스 내역이 엑셀 파일로 정리되어 있었다. 매달 카드 청구서를 받을 때마다 나는 의식적으로 이 모든 것을 기록해왔다. 당신은 단순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직감이었지만 이제 이것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다. 노트북을 가방에 넣고 나는 화장대 서랍에서 3장 이주카드를 꺼냈다. 플라스틱 카드 표면이 차갑게 느껴지며 나는 이 카드들로 지불한 수천만 원의 비용을 떠올렸다. 민우가 회사 동료들에게 아내가 잘 번다며 자랑할 때, 시어머니가 친구들 앞에서 우리 며느리가 세련되어서 선물을 잘 싸준다고 말할 때, 그들의 체면은 모두 이 카드들로 지탱되었던 것이다. 나는 카드들을 지갑에 넣고 다시 거실로 나왔다. 이순자 할머니는 아직 문 앞에 서서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빨리 치워가. 민우가 저녁에 와서 보면 안 좋잖아. 나는 그녀에게 고개를 끄덕이고 박스 3개를 차에 실었다. 차를 몰고 이동하는 동안 나는 친구인 이수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진은 법률사로 이혼 준비 과정에서 항상 나를 도와줬다. 수진아, 이혼 판결 받았어. 카드도 다 해지했고 정말 저녁 세종호텔에서 그들 잔치 맞지? 잘 될 거야. 그리마인드 해줘. 민우가 작년 회사에서 비자금을 빌려 시어머니 생일 선물로 썼다는 증거. 너 노트북에 정리했지? 수진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다. 응. 다 정리됐어. 그리고 그들이 나의 물건을 방치한 것도 사진 찍어놨어. 추후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잖아. 나는 수진과 통화를 끝내고 세종호텔 인근의 카페에 들렀다. 카페 창문을 통해 호텔 정문을 바라보니 민우가 검은색 정장을 입고 손님들을 맞이하는 모습이 보였다. 그는 웃는 얼굴로 장현식 장사장과 악수하며 무언가를 잘라대고 시어머니는 핑크색 한복을 입고 주변 사람들과 제잘거리고 있었다. 그들이 행복한 모습을 보며 나는 카페 메뉴판에서 카페라떼를 주문했다. 이때 스마트폰이 울렸다. 카카오톡 알림이었는데 함께 일하는 동료인 김민준이 보낸 메시지였다. 지원님, 강민우 매니저가 오늘 저녁 시어머니 생일 잔치에서 최근 프로젝트 성공으로 보너스를 많이 받았다고 자랑하는데 우리 회사 작년 연말 보너스는 30%밖에 안 나왔잖아. 그가 또 거짓말하나? 나는 민준에게 알고 있어? 기념사진 좀 찍어줄 수 있어? 추후에 필요할 거다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민준은 금방 알겠어요. 라고 답장하며 몇 장의 사진을 보냈다. 사진 속 민우는 잔디밭에서 장현식과 함께 웃고 있고 시어머니는 장현식의 딸 소연 씨와 다정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소연 씨는 럭셔리 브랜드 매장 매니저로 민우가 오랫동안 노렸던 인물이었다. 나는 이 사진들을 노트북에 저장했다. 이는 민우가 직장에서도 거짓을 부리고 다른 여성을 노리는 증거가 될 것이다. 카페라떼를 마시고 나는 차를 몰고 서울 강동에 있는 자신의 독립된 아파트로 향했다. 이 아파트는 3살 전 내 가연봉으로 사놓은 것으로 민우와 시어머니는 이곳이 존재하는지도 몰랐다. 문을 열자 깨끗하고 평화로운 공간이 펼쳐졌다. 나는 가방을 내려놓고 노트북을 켰다. 이제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했다.
민우와 시어머니가 저녁잔치에서 당혹스러워하는 모습을 상상하며 나는 법원에서 받은 이혼 판결문을 꺼냈다. 판결문에 적힌 재산 분할은 각자 소유한 재산을 기준으로 함이라는 문구를 보며 나는 미소를 지었다. 이혼 전부터 모든 재산을 분리 관리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아무런 이득도 주지 않을 것이다. 이제 저녁 시간이 점차 다가왔고 세종호텔에서 벌어질 드라마를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아파트 거실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펼쳤다. 화면에 띄어진 엑셀 파일에는 지난 5년간 민우의 지출 내역이 세분화되어 기록되어 있다. 매월 카드 청구서를 받을 때마다 나는 지출 항목별로 분류하고 시어머니 계좌로 이체된 금액과 대조하며 확인했다. 2021년 5월 강남 골프장 이용료 120만원. 2022년 3월 명품 가방 구매 300만원. 2023년 11월 시어머니 건강검진 VIP 패키지 80만원. 지 모든 지출은 나의 주카드로 이루어졌지만 민우는 이를 자신이 번다는 돈으로 지출했다고 주변 사람들에게 속였다. 나는 마우스를 클릭하며 각 지출 항목에 해당하는 영수증 사본을 첨부했다. 이 영수증들은 대부분 이메일로 받은 후 저장해 둔 것이며 일부는 물리적 영수증을 스캔한 파일이다. 법적 증거로서 충분히 유효한 자료들이다. 이때 스마트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은 수진이 보낸 메시지였다. 세종호텔 쪽 확인했어. 강민우가 잔치 비용 1,200만원 예약했어. 카드 결제로 예약했는데 아직 실제 결제는 안 됐어. 그가 저녁 끝나고 카드 내역 확인한 건 정상이야. 평소에 내가 다 처리해줬으니. 나는 수진에게 그래. 기다리면 된다라고 답장했다. 수진은 법률사로서 각종 법적 절차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녀의 정보는 항상 정확했다. 나는 노트북에서 민우의 회사 홈페이지를 열었다. 그가 속여온 또 다른 거짓말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민우는 주변 사람들에게 최근 대형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5천만원 보너스를 받았다고 자랑했지만 나는 동료 민준으로부터 회사 보너스 규모를 미리 알고 있었다. 작년 회사 실적이 평균이 하였기 때문에 모든 직원의 연말 보너스는 기본급의 30%에 불과했다. 민우의 기본급은 5천만원이므로 보너스는 최대 1,500만원이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그는 5천만원을 받았다고 거짓말한 이유는 명백하다. 장현식 장사장과 그의 딸 소연 씨에게 인상을 주기 위해서였다. 나는 민준에게 보낸 메시지에 답장했다. 민우가 프로젝트 성공 이야기할 때 관련 증거라도 모아줄 수 있어? 예를 들어 프로젝트 결과 보고서나 보너스 지급 내역 같은. 민준은 금방 알겠어요. 저녁 잔치에서 몇 명 동료도 왔는데 그들에게 물어봐야겠어요. 혹시나 보너스 지급 내역을 스크린샷으로 받을 수 있다면 보내드릴게요. 라고 답장했다. 이는 민우의 직장 생활에 타격을 줄 중요한 증거가 될 것이다. 아파트 창밖을 보니 해가 서서히 지고 저녁이 다가왔다. 세종호텔 쪽에서는 아마도 잔치가 정점에 이르고 있을 것이다. 나는 냉장고에서 샐러드를 꺼내 먹으며 스마트폰으로 세종호텔의 공식 인스타그램을 봤다. 몇몇 손님들이 잔치 현장 사진을 올렸는데 민우는 장현식과 함께 와인을 마시며 웃고 있고 시어머니는 소연 씨와 다정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소연 씨는 빨간 원피스를 입고 예뻐 보였지만 그 표정에는 약간의 불안함이 엿보였다. 아마도 민우의 과장된 이야기에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이때 수진의 전화가 왔다. 지원아. 세종호텔 매니저한테 연락 왔어. 강민우가 결제하려고 카드 꺼냈는데 3장 다 거절됐다. 지금 정말 당황스러워하는데 주변 사람들 돋아보고 있어? 시어머니 얼굴이 완전히 하얗다고. 나는 샐러드를 입에 넣은 채 평온하게 대답했다. 그래. 알고 있어. 다음은 어떻게 됐어? 매니저가 다른 결제 수단 물어봤는데 강민우가 카드가 왜 안 되는지 몰라서 너한테 전화하려고 했지만 차단됐다고. 그래서 지금 시어머니에게 돈 달라고 하는 중이야. 시어머니도 당황해서 비상금을 꺼내고 있는데 1,200만 원이야.
시어머니 비상금도 그렇게 많지 않을 거다. 나는 전화 통화를 통해 수진의 목소리 속에 담긴 긴장감을 느꼈지만 나의 마음은 여전히 평온했다. 이 모든 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수진아, 계속 지켜봐. 문서 그들이 결제하는 과정. 주변 사람들의 반응 모두 기록해줘. 추후에 필요할 수 있어. 알겠어. 그런데 지원아, 너 진짜 차분하다. 이 정도면 아무나 화를 내고 기뻐할 텐데. 나는 입가에 미소를 지었다. 이제 시작이야. 이 정도는 아직 덜한 거다. 전화를 끊고 나는 노트북에서 다음 단계 계획을 열었다. 민우와 시어머니에 대한 첫 번째 타격은 성공적으로 마쳤지만 이는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 다음은 민우의 직장과 그의 사회적 이미지를 타격하는 것이다. 나는 민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어떻게 됐어? 증거를 모을 수 있었어? 몇 분 뒤 민준이 긴장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다. 지원님, 동료 중에 재무팀 사람이 계셨어요. 강민우 매니저의 보너스 지급 내역을 보여줬는데 정말 1,500만 원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동료들 다 깜짝이야. 그가 5천만 원이라고 자랑한 거 다 거짓말이었어. 민준의 전화 목소리가 긴장감을 풍겼지만 나는 오히려 더욱 평온해졌다. 증거를 스크린샷으로 보내줘. 가능하다면 재무팀 담당자의 연락처도 함께. 알겠어요. 지금 바로 보내드릴게요. 지원님, 이거 좀 심각해지는데 괜찮아요. 민준이 걱정이 뒤섞인 목소리를 듣고 나는 가볍게 웃었다. 괜찮아. 이 정도는 그들이 받아야 할 때가라. 전화를 끊자마자 민준의 메시지가 왔다. 스마트폰 화면을 보니 강민우의 연말 보너스 지급 명세 스크린샷과 재무팀 이사의 연락처가 함께 담겨 있었다. 스크린샷에 명확히 적힌 기본급 5천만 원, 보너스 1,500만 원이라는 글자를 보며 나는 이 파일을 노트북에 저장했다. 이는 민우가 직장에서 거짓을 부리고 업무윤리에 위반했다는 강력한 증거다. 곧 이후 수진의 카톡이 왔다. 지금 세종호텔 정말 혼란스러워. 강민우가 시어머니 사비 800만 원을 받았는데 아직 400만 원이 모자라잖아. 그래서 주변 친척들에게 차례차례 돈 빌리고 있어. 친척들도 얼굴 찌푸리며거리는데 장현식 앞에서 못 박히겠어서 억지로 빌려주고 있어. 사진도 함께 왔는데 민우가 늦바람에 쫄은 표정으로 아저씨들에게 고개를 숙이고 무언가를 애원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시어머니는 한복 치마를 꼬고 앉아 얼굴을 가리고 심술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나는 수진에게 장현식과 그 딸 수연 씨는 어떻고 있어? 라고 물었다. 장현식은 표정이 심각해졌어. 아마도 강민우의 모습을 보고 실망했을 거다. 소연 씨는 직접 결제 현장을 피해 복도로 갔어. 친구랑 이야기하다가 이 사람 왜 이래? 라고 속삭이는 거 들렸다. 이 모든 정보를 정리하며 나는 노트북에 다음 단계를 적었다. 첫째, 민우의 거짓 보너스 이야기를 그의 회사에 제출하여 업무적 타격을 입힌다. 둘째, 민우가 지난 5년간 나의 카드로 지출한 모든 내역을 정리하여 경제적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셋째, 시어머니가 민우와 함께 나를 기만하고 경제적 탈취를 한 사실을 친척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 그들의 사회적 평판을 파괴한다. 이때 스마트폰이 울렸다. 알 수 없는 번호에서 왔지만 나는 누군지 알았다. 민우가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고 있었다. 나는 통화를 거절하고 해당 번호도 즉시 차단했다. 그가 지금 어떻게 당황하든 어떻게 원망하든 상관없다. 이제는 나의 주도권이다. 나는 재무팀 이사에게 이메일을 작성했다. 제목은 강민우 매니저의 거짓 보고 및 업무윤리 위반에 관한 제보였다. 내용에는 민준이 보내준 보너스 지급 명세, 그리고 민우가 주변 사람들에게 한 거짓말 관련 증거 사진을 첨부했다. 강민우 매니저는 회사 규정을 위반하여 보너스 금액을 과장하며 외부 인물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 했습니다. 이는 회사의 명예에 손상을 줄 수 있으며 다른 직원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라고 적고 이메일을 보냈다. 이메일을 보낸 후 나는 창문을 열었다. 밤하늘에 별들이 떠 있고 서울의 불빛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다. 세종 호텔 쪽에서는 아마도 결제 문제가 끝났을 것이고 민우와 시어머니는 창백한 얼굴로 잔치를 마무리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 그들이 나에게 준 아픔과 모욕을 배로 갚기 위해 나는 더욱 치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나는 노트북을 닫고 스마트폰으로 유럽 여행 사이트를 열었다.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오랜 시간 기다렸던 여행을 예약했다. 퍼스트 클래스 항공권과 스타급 호텔을 선택했고 결제는 바로 그 3장 위주 신용카드로 했다. 이는 나의 자유를 되찾는 첫 번째 선물이자 민우에게 보내는 명확한 메시지다. 내가 빼앗았던 나의 모든 것을 이제 내가 되찾아온다. 유럽 여행 예약이 완료된 화면을 보며 나는 한숨을 쉬었다. 이는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나의 삶을 되찾는 의미가 담겨 있다. 스마트폰을 내려놓자 노트북에서 새 메일 알림이 떴다. 강민우의 회사 인사팀에서 왔던 메일이었다. 김지원 씨 안녕하세요. 제보하신 강민우 매니저 관련 내용을 확인 중입니다. 내부 조사를 진행하겠으며 조사 결과는 추후 통지드리겠습니다. 회사는 업무윤리 위반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므로 관련 증거를 추가로 제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인사팀에 답장했다. 민우가 주변 사람들에게 한 거짓말을 증언하는 동료들의 메시지 스크린샷, 그리고 그 가보조 카드로 지출한 비즈니스 관련이 아닌 개인 지출 내역을 첨부했다. 강민우는 이전은 회사 명예를 이용해 개인적 이익을 취했으며 이는 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추가 증거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메일을 보낸 뒤 나는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우 회사에 제보했어. 인사팀에서 조사 중이라고 해. 정말. 그럼 이제 그의 직장 생활이 좀 어려워질 거야? 혹시나 경제적 손해배상 청구 절차도 시작할까? 수진의 목소리에 기대감이 묻어났다. 응. 내일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서 제출할 거야. 지난 5년간 그간의 카드로 지출한 총 금액은 1억 8천만 원이야. 이 금액을 모두 돌려받을 거다. 그래. 그럼 증거는 충분해? 영수증, 지출 내역, 계좌의 체기록 모두 갖고 있지? 다 갖고 있어? 노트북에 정리된 걸로 충분히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나는 수진과 통화를 끝내고 노트북에서 손해배상 청구서 양식을 다운로드했다. 각 항목에 필요한 정보를 채우기 시작했고 관련 증거 목록도 함께 작성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 5년간의 아픔이 떠올랐지만 나는 결코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이젠 은원 상복구하는 단계다. 새벽녘에 스마트폰이 울렸다. 또 다른 알 수 없는 번호였지만 똑같은 패턴이었다. 민우가 친척이나 친구의 번호를 빌려 전화를 걸고 있었다. 나는 여전히 통화를 꺼져라고 차단했다. 그가 지금 어떤 말을 하려 하든 나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다. 법적 절차가 시작됐고 이제는 법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아침에 일어나 법원에 갔다. 손해배상 청구서를 제출하고 담당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했다. 김지원 씨가 제출한 증거가 매우 명확하네요. 강민우 씨는 결혼 기간 동안 배우자의 재산을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변호사의 말을 듣고 나는 안도감을 느꼈다. 법원에서 나온 뒤 나는 카페에 들렀다. 스마트폰을 보니 민주님 메시지를 보냈다. 지원님, 회사에서 강민우 매니저를 불러내 조사했어요. 보너스 거짓말 사실이 밝혀졌고 이제 직급이 강등될 가능성이 높아요. 동료들도 다 깜짝이었어요. 그가 계속 우쭐대던 건 다 거짓이었단 걸 알고. 사진도 함께 왔는데 민우가 인사팀실에서 낙담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나는 민준에게 고마워. 이정 보도 증거로 활용할게라고 답장했다. 이는 민우의 거짓 성향을 증명하는 또 다른 증거가 될 것이다.
이때 카톡 알림이 왔는데 시어머니의 친구 이순자 할머니가 보냈다. 지원아, 너 정말 심심해서 그래? 민우를 망치려고 이렇게 하는 거야? 순옥이도 아파하고 민우도 괴로워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못됐어? 나는 이순자 할머니에게 답장했다. 할머니, 지난 5년간 민우와 시어머니가 내 카드로 1억 8천만 원을 썼다는 사실 아시나요? 그 돈은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벌은 것입니다. 이제 그냥 돌려받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메시지를 보낸 뒤 이순자 할머니는 더 이상 답장하지 않았다. 아마도 그 사실을 몰랐거나 믿을 수 없었을 것이다. 오후에 수진이 전화를 걸었다. 지원아, 세종 호텔 잔치 이후 이야기 들었어. 장현식장 사장이 강민우를 더 이상 만나지 않는다고 했어. 소연 씨도 이런 사람과는 절대 사귀지 않겠다고 명확히 말했어. 그들의 부동산 투자 협력도 취소됐다고. 그래, 좋다. 나는 평온하게 대답했다. 이는 민우가 원했던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기회를 모두 잃은 것을 의미한다. 나는 수진과 통화를 끝내고 스마트폰으로 유럽 여행 준비 리스트를 만들었다. 비자 신청, 여행 용품 구매, 관광지 예약, 지 모든 일들은 나에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다. 민우와 시어머니는 아직도 나를 괴롭히려 할지 몰라도 이제는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법적 절차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그들의 거짓말과 부당한 행동은 모두 드러나고 있다. 다음은 그들이 진정한 대가를 치르는 시간이다. 법원에서 민우에게 소 한 장이 발송됐다는 메시지를 받았다. 수진이 전해준 말에 따르면 민우는 소 한 장을 받고 정신이 없어졌다. 시어머니는 법원에 전화해 내 아들이 뭘 잘못했어? 그냥 아내 카드 쓰는 거 아니야? 라고 소리치며 말을 거스피기도 했다. 하지만 담당관은 배우자의 재산을 부당하게 사용한 건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라고 명확히 답변했다. 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아무 표정도 바꾸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결국 부부 사이라는 핑계로 모든 걸 덮으려 하지만 이제는 그럴 수 없다. 나는 노트북을 열어 민우가 회사 비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을 확인했다. 민준이 보낸 프로젝트 결과 보고서에서 민우가 청구한 비용 중 일부가 실제 지출과 맞지 않는 점을 발견했다. 고객값 대비 300만 원이라고 적혔지만 관련 영수증은 없었다. 이는 또 다른 법적 타격이 될 수 있다. 오후에 민우 회사에서 공식 메일이 왔다. 강민우 매니저의 업무윤리 위반과 거짓 보고 사실이 확인되어 직급을 수습 매니저로 강등하고 3개월간 급여를 50% 감액 처리합니다.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추가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메일을 보며 나는 입가에 미소를 지었다. 문서 직장에서의 타격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이순자 할머니가 다시 카톡을 보냈다. 이번엔 화가 식힌 듯한 말투였다. 지원아, 순옥이가 그렇게 부자도 아니고 민우도 이제 급여가 깎였어. 1억 8천만 원은 너무 많잖아. 좀만 양보해주면 안 돼? 할머니, 그 돈은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벌은 것입니다. 양보할 건 없습니다. 나는 단호하게 답장했고 이순자 할머니는 다시 소리 없었다. 저녁에 수진과 만났다. 지원아, 민우가 너에게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반발하려고 해. 배우자로서 당연히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주장할 거야. 그럼 법원에서 증명하면 된다. 내가 허락한 지출은 하나도 없었어. 모두 그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사용한 거다. 그래. 그리고 시어머니가 친척들에게 지원이 욕심이 많아 이혼시키고 돈까지 갈취하려 한다고 헛소문을 퍼뜨리고 있어? 그래. 그럼 내가 진실을 말해주면 된다. 나는 노트북에 정리된 지출 내역과 증거를 복사해서 친척들과 공통된 지인들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지난 5년간 강민우와 박순옥 씨가 제 신용카드로 지출한 총 1억 8천만 원 내역과 증거를 공유합니다. 이는 제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부당 지출이며 현재 법원을 통해 돌려받고 있습니다. 메시지를 보낸 뒤 많은 사람들이 답장했다. 정말이야? 그렇게 많이 썼어.
순옥이가 항상 민우가 잘 번다고 자랑했는데 다 지원이 돈이었어? 우리도 속았구나. 친척들의 시선이 민우와 시어머니에게 돌아갔고 헛소문은 금방 사라졌다. 이는 그들의 사회적 평판을 더욱 파괴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수진과 식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다. 스마트폰에 민우가 친구 번호를 빌려 보낸 카톡이 있었다. 지원아, 제발 용서해. 돈은 갚아줄게. 시간만 좀 주면. 너 때문에 내 삶이 망가지고 있어? 나는 그 메시지를 읽고 즉시 삭제했다. 이제는 그 의아첨이나 비탄이 나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다. 법적 절차는 계속되고 나의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다음은 민우가 회사에서 추가적인 문제를 겪게 만드는 것이다. 민우의 카톡을 삭제한 뒤 나는 노트북에서 그의 업무 관련 증거를 다시 정리했다. 민준이 보내준 프로젝트 결과 보고서와 재무팀이 제공한 지출 명세를 대조했을 때 민우가 고객 접대비로 청구한 300만 원이 실제로는 시어머니의 생일 파티 비용이었다는 점을 발견했다. 관련 영수증은 노트북에 저장되어 있었고 이는 명백한 업무 사기이자 회사 재산을 부당하게 사용한 행위다. 나는 이 증거를 민우의 외사 감사팀에 직접 제출했다. 메일 제목은 강민우 매니저의 업무 사기 및 회사 재산 부당 사용에 관한 추가 제보였다. 내용에는 허위 청구 내역, 실제 지출 영수증, 그리고 이전에 제출한 보너스 거짓말 증거를 함께 첨부했다. 강민우 매니저는 회사 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며 회사에 경제적 손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적절한 처리가 필요합니다. 메일을 보낸 지 몇 시간 만에 감사팀에서 답장이 왔다. 제보해주신 내용을 즉시 조사하겠습니다. 만약 사실이 확인되면 회사 규정에 따라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한 정보가 있다면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민준이 긴장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다. 지원님, 회사 감사팀 이전 면조사를 시작했어요. 문서 민우 매니저가 거짓 보고서 한 거 확인됐고 이제 해고 위기에 처했어요. 동료들도 다 그를 피하며 이야기하는데 평소에 누쭐 대다가 이런 짓을 하다니라고 말하잖아요. 그래, 알고 있어. 나는 평온하게 대답했다. 이는 그가 직장에서 영원히 다시 일어설 수 없게 만드는 중요한 단계다. 스마트폰을 보니 이순자 할머니의 친척인 김 아저씨가 메시지를 보냈다. 지원아, 순옥이가 최근 명품 가방과 시계를 팔았다는 소식 들었어. 1억 8천만 원 청구 소식을 듣고 경제적으로 갑갑해진 것 같아. 주변 사람들도 이제 순옥이와 민우를 피하려고 해. 이전처럼 모임에 불러주지도 않는다. 나는 김 아저씨에게 감사합니다. 저는 그냥 제법적 권리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라고 답장했다. 시어머니가 자신이 사랑하던 명품들을 팔아야 하는 상황을 상상하며 나는 아무런 동정을 느끼지 않았다. 이는 그들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치르는 대가일 뿐이다. 저녁에 법원 담당 변호사로부터 전화가 왔다. 김지원 씨, 강민우 씨가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합의를 제안했어요. 5천만 원만 받아주면 나머지는 포기해달라고 말했어요. 어떻게 처리할 지결 정해주세요. 합의하지 않겠어요. 1억 8천만 원을 모두 돌려받을 거입니다. 나는 단호하게 답했다. 그가 이 제약업을 먹었지만 너무 늦었다. 알겠어요. 그럼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겠습니다. 현재 증거로 보아 승소 확률이 90% 이상입니다. 변호사의 말을 듣고 나는 안도감을 느꼈다. 집에 돌아와 유럽 여행 준비를 계속했다. 여권과 비자를 발급받고 관광지 예약을 마쳤다. 이 모든 과정이 나에게 새로운 기운을 주었다. 지난 5년간 이 아픔은 점차 사라지고 앞으로의 행복한 삶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새벽에 스마트폰이 울렸다. 이번은 시어머니가 직접 보낸 카톡이었다. 지원아, 제발 용서해. 민우가 해고될지도 몰라. 우리 집이 망가질 거야. 돈은 천천히 갚아줄게. 너 때문에 이렇게 됐잖아. 나는 그 메시지를 읽고 즉시 차단했다. 이제 그들의 비탄 도귀에 거슬릴 뿐이다.
아침에 일어나 스마트폰을 보니 민주님 메시지를 보냈다. 지원님, 강민우 매니저가 회사에서 해고 통지 받았어요. 감사팀이 모든 사실을 확인했고 회사 규정 위반 및 명예훼손이라는 이유로 즉시 해고시켰어요. 이제 그가 다른 기업에서도 취업하기 매우 어려울 거예요. 이 메시지를 보며 나는 입가에 미소를 지었다. 직장에서의 타격은 완성됐다. 이제 남은 건 법원에서의 최종 승소와 금액 회수, 그리고 그들이 영원히 사회적으로 추락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다. 나는 노트북을 열고 다음 단계를 적었다. 이제는 그들의 마지막 보루를 공격할 시간이다. 민우가 해고된 소식을 보고 나는 노트북에 직장 타격 완료라고 적었다. 하지만 이는 아직 끝이 아니다. 그들이 내게 빌린 1억 8천만 원을 확실히 회수하기 위해선 그들의 실제 재산 상태를 파악해야 했다. 문서 시어머니가 명품을 팔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들이 다년간 쌓아온 재산이 이 정도만은 아닐 거라고 판단했다. 나는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진아, 민우와 시어머니의 재산 조사 좀 해줄 수 있어? 은행 계좌, 부동산, 투자 내용 모두. 그들이 재산을 숨기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알겠어. 법원에서 재산 조사 신청을 할게. 변호사로서 접근할 수 있는 경로를 이용하면 그들의 비공개 계좌도 확인할 수 있을 거다. 수진의 답변은 확실했다. 이틀 뒤 수진이 전화를 왔다. 지원아, 재산조사 결과 나왔어. 시어머니가 경기광역시에 작은 오피스텔을 하나 가지고 있어. 가격이 약 3억 원 정도야. 그리고 은행 비공개 계좌에도 8천만 원이 저축되어 있었어. 민우는 주식 투자로 500만 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대부분 손해를 본 상태다. 그래, 시어머니가 그렇게 돈을 쌓아놨어? 나는 약간 의아했다. 그럼에도 그들은 나의 카드로 과도하게 지출한 이유는 명백했다. 자신들의 재산은 아끼고 남의 돈으로 체면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다. 이 재산 정보를 법원에 제출해서 재산 보전을 신청할게. 이렇게 하면 그들이 오피스텔을 팔거나 계좌돈을 이전하는 걸 막을 수 있어. 수진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빨리 처리해줘. 메시지를 보냈더니 민준이 긴급한 표정으로 연락했다. 지원님, 강민우 매니저가 지난해 서울 신규 매장 개점 프로젝트에서 큰 실수를 저질렀어요. 그로 인해 회사가 2천만 원 손해를 봤는데 그는 그 실수를 동료 이재훈 씨에게 뒤집어 씌웠어요. 이재훈 씨가 결국 회사를 그만뒀어요. 지금 이재훈 씨가 증언 의사를 표현했어요. 이걸 증거로 쓸 수 있잖아요. 정말. 그럼 이재훈 씨와 연락해 줄 수 있어? 증언서를 작성해주면 민우의 불량 성격을 더욱 입증할 수 있을 거다. 알겠어요. 지금 이재훈 씨에게 연락해서 증언서 작성해 달라고 부탁할게요. 그럼 이 증거로 민우가 더욱 불리해질 거예요. 민준의 지원은 민우에 대한 또 다른 타격이 될 것이다. 오후에 스마트폰이 울렸다. 시어머니가 직접 전화를 걸었지만 나는 통화를 거절했다. 곧이어 카톡이 왔다. 지원아, 오피스텔과 계좌돈을 다 알았지? 그 돈은 민우의 결혼 자금이었어. 너 때문에 민우가 결혼도 못하고 직장도 잃었어. 제발 살려줘. 재산 보전 신청 취소해줘. 나는 그 메시지를 읽고 삭제했다. 결혼 자금. 그들은 나의 돈으로 자신들의 체면을 지키며 살았는데 이제 와서 결혼 자금을 이야기한 이유 습관스럽다. 수진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시어머니가 카톡으로 말했어. 오피스텔이 민우의 결혼 자금이라고. 그래도 재산 보전 신청은 계속해줘. 알겠어. 이미 법원에 제출했고 다음 주부터 효력이 발생할 거다. 그들은 지금부터 돈을 움직이지 못하게 될 거다. 이재훈 씨가 증언서를 작성해서 보내왔다. 문서 증언서에는 민우가 프로젝트 실수를 감추고 동료를 희생시킨 과정이 상세히 적혀 있었다. 이는 민우의 개인적 인부도덕함을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다. 나는 이 증언서를 노트북에 저장하고 법원에 추가 제출했다. 저녁에 집에 돌아오니
스마트폰에 민우가 여러 번 전화한 기록이 있었다. 알 수 없는 번호들이 계속해서 뜨지만 나는 모두 차단했다. 그들이 지금 어떻게 울고 빌어도 나는 돌아보지 않는다. 법원 재판 일정이 확정됐다. 다음 달 15일에 첫 재판이 열린다. 나는 노트북을 열고 재판 준비 리스트를 작성했다. 증거 정리, 변호사와의 미팅, 증인 호출, 모든 걸 체계적으로 준비했다. 이재훈 씨와 민준, 그리고 친척들 중 일부가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동의했다. 그들의 증언은 민우와 시어머니의 부당한 행동을 더욱 명확히 드러낼 것이다. 잠들기 전에 유럽 여행 일정을 다시 확인했다. 재판이 끝나는 즉시 출발할 계획이다. 이 여행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나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민우와 시어머니는 이제 재산도 움직이지 못하고 사회적 평판도 망가진 채로 법원에서 패배를 맞이할 것이다. 이는 그들이 나에게 준 모든 아픔에 대한 정당한 대가다. 재판 일정이 다가오면서 나는 수진과의 주변호사 미팅을 진행했다. 증거 목록을 최종 확인하고 증인들의 출석 계획을 세웠으며 재판에서 예상되는 민우와 시어머니의 반론에 대한 대응 방안도 마련했다. 김지원 씨, 이재훈 씨의 증언서와 민준 이재 공안 업무 사기 증거, 그리고 재산조사 결과가 모두 결합되면 승소는 확실합니다. 변호사는 확신에 찬말을 했다. 재판 전날, 이재훈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재훈 씨, 내일 재판에 출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증언하실 내용은 모두 준비하셨어요? 네. 김지원 씨, 강민우가 저를 누명 씌웠을 때 정말 괴로웠어요. 이번 기회에 진실을 말하고 싶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해방감이 뒤섞여 있었다. 고맙습니다. 내일은 함께 정의를 이루겠습니다. 재판 당일, 서울가정법원 재판실에 갔다. 민우와 시어머니는 이미 앞자리에 앉아 있었다. 민우는 털어지지 않은 엉거포스를 입고 눈 밑엔 검은 자국이 깊었고 시어머니는 검은색 양복을 입고 얼굴을 붉히며 긴장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나는 그들을 쳐다보지 않고 증인석에 앉아있는 이재훈 씨와 민준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재판이 시작되자 변호사는 나의 주장과 함께 증거를 하나씩 제출했다. 먼저 노트북에 정리된 5년간의 카드 지출 내역과 영수증, 그 뒤로 민우가 시어머니 계좌에 이체한 보너스 기록, 그리고 거짓 보너스 이야기 관련 사진과 동료 증언이 제시됐다. 판사님, 이 증거들은 강민우 씨 가배우자의 재산을 부당하게 사용했으며 주변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함을 명확히 증명합니다. 민우는 팔을 움직이며 반박했다. 아니에요. 그 카드는 부부로서 함께 사용할 거라고 합의했어요. 지출도 모두 가족 생활에 필요한 거였어요. 시어머니도 함께 외쳤다. 그래요, 판사님. 우리가 혼자 쓰는 게 아니었어요. 지원이도 함께 사용했잖아. 변호사는 차분히 대응했다. 그렇다면 함께 사용한 증거를 제출해 주세요. 하지만 제출된 모든 영수증과 지출 내역에는 강민우 씨와 박순옥 씨의 개인적 소비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김지원 씨가 직접 사용한 내역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말을 듣고 민우와 시어머니는 입을 다물었다. 이어서 이재훈 씨가 증인석에 나섰다. 그는 프로젝트 실수를 민우에게 뒤집어 씌워진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고 관련 증거로 당시 의회의록과 메시지 기록을 제출했다. 강민우 씨는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저를 희생시켰습니다. 이 사람은 항상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행동하며 거짓말을 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민준도 증언을 했다. 회사에서 강민우 매니저는 보너스 금액을 과장하며 자랑했고 허위 비용 청구로 회사 재산을 부당하게 사용했습니다. 동료들도 그의 행동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판사는 증거와 증언을 검토하며 민우에게 질문했습니다. 강민우 씨, 이재훈 씨의 증언과 관련 증거에 대해 반박할 내용이 있습니까? 그리고 김지원 씨가 허락하지 않은 지출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민우는 얼굴을 붉히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아무런 설득력 없는 반박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결국 울기 시작했습니다. 판사님, 제발 용서해주세요. 우리는 잘못했어요. 돈은 갚아줄게요. 시간만 좀 주면. 하지만 판사는 무표정하게 기록을 계속했습니다. 재판이 마무리될 무렵 변호사는 시어머니의 오피스텔과 비공개 계좌 정보를 제출했습니다. 판사님, 강민우 씨와 박순옥 씨는 충분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의 재산을 부당하게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1억 8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민우와 시어머니는 이를 듣고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우는 나에게 쳐다보며 원망스러운 눈빛을 보냈지만 나는 아무런 감정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건 그들이 스스로 선택한 길입니다. 재판장은 판결은 다음 주에 통지하겠다고 말하며 재판을 마쳤습니다. 재판실을 나온 뒤 수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원아, 확실히 이겼어. 판사님의 표정부터 봐도 우리 편이었어. 나는 입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단계다. 스마트폰을 보니 유럽 여행 항공권과 호텔 예약 확인 메시지가 왔습니다. 재판 결과가 나오는 대로 나는 새로운 삶으로 떠나게 될 것입니다. 재판이 끝난 지 일주일 뒤 법원에서 판결문이 배달됐습니다. 나는 가방에서 흰색 봉투를 꺼내어 천천히 열었습니다. 강민우 씨는 김지원 씨의 신용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하여 발생한 1억 8천만 원을 전액 배상하라. 박순옥 씨는 공동책임자로서 이 금액에 대해 연대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판결문에 적힌 글씨를 보며 나는 마음속에 오랜 시간 쌓인 짐이 떨어지는 듯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즉시 수진이 법원에 재산강제 집행 신청을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오피스텔은 경매에 넘겨졌고 비공개 계좌에 남아있던 8천만 원도 먼저 추징됐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오피스텔 경매 수입으로 충당되었고 한 달 뒤 1억 8천만 원 이내 계좌에 전액 입금되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입금 알림이 왔을 때 나는 그 숫자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금액이 아니라 나의 존엄과 정의를 되찾은 증거였습니다. 민주님의 시지를 보냈습니다. 지원님, 강민우 씨가 오피스텔을 잃고 아파트 도세금을 내지 못해서 빼내졌어요. 시어머니는 친척 집에 기거하며 계시는데 주변 사람들로부터 모두 외면받고 있어요. 이제 그들은 이전처럼 체면을 떠들 수 없게 됐어요. 또 다른 사진이 함께 왔는데 민우는 까만색 후드티를 입고 길가에서 허덕이에 쓰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엉클어진 머리로 친척집 현관에 서서 눈물을 글썽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나는 이 사진을 보고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들이 스스로 선택한 결과일 뿐입니다. 이때 스마트폰에 이재훈 씨의 메시지가 왔습니다. 김지원 씨, 강민우 씨 때문에 잃었던 직장을 다시 찾았어요. 회사에서 그의 불량 행동을 알고 저를 복직시켰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정의가 존재한다는 걸 다시 깨달았어요. 축하드려요.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나는 간단히 답장했습니다. 이재훈 씨의 복직은 민우의 패배에 또 다른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유럽 여행을 떠나는 날, 나는 지갑에서 3장의 주카드를 꺼냈습니다. 이 카드들은 지난 5년간의 아픔과 모욕을 담고 있었지만 이제는 나의 강인함을 증명하는 기념품이 되었습니다. 나는 은행에 가서 이 카드들도 정식으로 해지했다. 이 카드들로 끝을 맺어요. 은행 직원이 해지 확인서를 건네줄 때 나는 입가에 평온한 미소를 지었다. 비행기 안에서 서울을 뒤로 보내며 나는 노트북에 새로운 문서를 만들었다. 제목은 여성 경제적 권리 보호 지원이었다. 지난 경험을 통해 많은 여성이 배우자나 가족에게 경제적 탈취를 당하고 있지만 법적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나는 자신의 재무 분석 전문성과 수준의 법률 지식을 활용하여 이들에게 무료 컨설팅과 증거 정리 지원을 제공하기로 결심했다. 유럽 여행에서의 한 달 동안 나는 프랑스의 파리, 이탈리아의 로마, 스위스의 취리히를 돌았다. 각 도시에서 느낀 자유와 평화는 나에게 새로운 힘을 주었다.
여행 중에도 여러 여성들이 연락을 해왔고 나는 그녀들에게 필요한 정보와 도움을 제공했다. 김지원 씨의 경험과 조언이 정말 큰 힘이 됐어요. 이제 법원에 청구할 용기가 생겼어요. 이런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나는 복수의 의미가 더욱 확장되는 것을 느꼈다. 여행을 끝내고 서울로 돌아왔을 때 나는 작은 오피스를 차렸다. 지원재무 컨설팅이라는 이름으로 여성들의 경제적 권리 보호를 위한 활동을 시작했다. 수진도 함께 참여했고 많은 동료와 지인들이 지원해 주었다. 첫 달만 해도 10명 이상의 여성이 찾아왔고 그녀들의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었다. 어느 날 저녁 카페에서 책을 읽고 있었는데 멀리서 민우와 시어머니를 보았다. 민우는 배달부 복장을 하고 있고 시어머니는 길가에서 장을 파는 모습이었다. 그들은 나를 보지 못했고 서로에게 원망스러운 말을 주고받고 있었다. 나는 그들을 쳐다보지 않고 책을 계속 읽었다. 이제 그들은 나의 삶에서 아무런 의미도 없는 존재다. 나는 창밖의 밤하늘을 보았다. 지난 5년간 이 아픔은 이제 과거의 흔적일 뿐이다. 복수는 나를 분노에 사로잡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되찾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계기가 되었다. 나의 삶은 이제 자유와 의미로 가득 차 있다. 그리고 이는 단순한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더 많은 여성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이끄는 시작이다. 나는 앞으로도 이 길을 계속 걸어갈 것이다.